후설이 직접 작성한 텍스트 중에서 현상학을 가장 쉽게 소개하고 있는 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제14판 제17권의 현상학 항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말 그대로 백과사전의 현상학을 소개하는 글인 만큼 현상학의 의미와 의의를 매우 평이하게, 간결하게, 포괄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학을 자신의 전공 분야로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나 데카르트적 성찰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입문서이긴 합니다. 그러나 후설의 철학 자체를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현상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내용만으로도 현상학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지 파악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현상학 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서 키워드는 현상학적 심리학, 초월론적 현상학, 보편적 학문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으실 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순수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성립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즉, 현상학을 도입한 심리학인 현상학적 심리학이야말로 심리적 체험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상학적 심리학이 단순한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식론의 영역에도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즉, 심리적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작업은 인식의 정당성을 정초하고자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을 함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그동안 자연과학과 철학에서 다루어진 모든 문제에 대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즉, 현상학은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보편적 학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저의 용어 사용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후설 현상학의 기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트란첸덴탈이라는 용어를 초월론적으로, 아프리오리라는 용어를 선험적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두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칸트학회와 한국 현상학회 등 국내 학계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용하는 이종훈 교수님의 후설 번역서는 두 용어를 각각 선험적과 아프리오리라고 표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용어가 등장한 부분을 초월론적과 선험적으로 바꾸어 표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학문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제가 초월론적과 선험적이란 용어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현상학계에서 두 용어의 번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를 더 깊이 살펴보시려는 분들은 이남인 교수님의 현상학과 해석학 332쪽에서 3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현상학을 해명합니다. 가령 단자합이라는 학자는 후설이 사용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이념들 제1권에서처럼 의식의 필증적 명증성으로 주어지는 요소에 주목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데카르트적 길, 현상학적 심리학처럼 순수 심리학으로부터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길, 위기처럼 학문을 위한 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존재론적 길로 말입니다. 이 중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수록된 현상학 항목은 두 번째 방법인 심리학적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후설 전집 제9권 현상학적 심리학에 수록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텍스트가 백과사전을 위해 쓰인 평이하고 간결하고 포괄적인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 텍스트의 내용이 후설의 현상학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을 보여준다거나 후설의 현상학이 지닌 전모를 담아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설은 우선 순수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순수 심리학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즉,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분야들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순수 자연과학이 다루는 물리적 자연은 단단한 실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심리학이 과연 자연과학만큼 확고한 지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순수 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의식 혹은 심리적 체험이란 굉장히 모호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자체로 첨예하게 구분되는 심리학적 분과로서 그리고 순수 물리적 자연과학에 실제로 평행하는 것으로서
순수 심리학의 이념은 정당한 의미를, 게다가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갖는가는 처음부터 결코 분명하지는 않다. 이러한 고민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학문적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철학과 심리학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실험 심리학은 이제 막 등장한 신생 학문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설이 순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분야는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사회과학의 분과와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 시절의 심리학은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심리철학의 문제나 의식에 가장 확실하게 주어지는 지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인식론의 문제를 포괄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후설이 고민하고자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실험 심리학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이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 보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로 사랑에 빠진 두 명의 이공학 연구과 대학원생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일반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러브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작품 속 두 대학원생은 이공학 연구과 최고 수재들인데도 자신들의 연구를 위한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즉, 사랑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 가설로라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규정한 채 실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박수 변화, 체온 변화, 체액 분비량 변화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에 대한 최초의 임의적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품 속 인물들은 너무 철저한 이과생인 나머지 계량화되지 않은 상태의 심리적 체험을 자신들의 말로 서술하지조차 못합니다. 만화적 과장이 심하게 들어간 이야기이긴 하더라도 두 대학원생이 처한 상황은 순수 심리학이 처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험 심리학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 개념들을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설은 순수 심리학을 성립시키기 위해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현상학적 환원과 형상적 환원이라는 두 가지 환원이 현상을 순수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현상학적 환원은 크게 두 가지 계기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우리는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순전히 심리적 체험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상으로부터 다른 무엇을 추론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언어를 통해 표현해 보고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기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형상적 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 형식을 직관하는 작업입니다. 후설은 종종 주사위를 통해 물체 지각에서 어떻게 본질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해명합니다. 가령 우리 눈앞에 정육면체 형태의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거리에서 주사위를 지각하는지에 따라 주사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주사위의 숫자, 우리가 그려낸 주사위의 형태, 우리가 파악하는 주사위의 크기는 매 순간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각각의 나타남은 여전히 주사위에 대한 하나의 물체 지각으로 통일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사위라는 통일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눈앞에 있는 나타남의 흐름은 매 순간 주사위의 본질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사위를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고 주사위에 대한 거리를 변화시키고 주사위를 이리저리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각을 변함없이 주사위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하는 형식 혹은 구조가 지각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나타남의 흐름 속에서 발견해내어 다른 지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바로 형상적 환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환원을 통해 실험 심리학의 정밀한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순수 심리학의 엄밀한 탐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순수 심리학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선입견 없이 심리적 체험에 주목한 상태에서 형상적 환원을 통해 심리적 체험에 내재된 본질 형식을 기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된 본질 형식은 실험 심리학을 정초하는 기본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상학적 환원이 실제적인 내적 경험과 그런 다음 또한 가능한 내적 경험의 현상들에 접근하는 통로를 열었다면 그 경험 속에서 기초지어진 형상적 환원의 방법은 순수한 영혼의 영역 전체의 불변적 본질 형태들에 접근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심리학에 적용한 학문이 현상학적 심리학입니다. 이제 순수 심리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상학적 심리학을 바탕으로 성취됩니다. 물리적 자연과 구별되는 심리적 체험이란 현상학적 방법으로 기술될 때에야 비로소 엄밀하게 탐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 역시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남아있지만 그 필연적 공통성은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본질에 적합한 것의 합리성에 입각해서만 자신의 엄밀함, 정밀함을 기뤄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개별적 영혼과 공동체 영혼의 전체성이라는 이념과 분리될 수 없는 본질 필연적이거나 본질 가능적인 모든 종합의 형식과 함께 선험적 유형학을 드러내 밝히는 일은 여기에서 더구나 직접적으로 경험적 영혼 탐구로 이행되는 정밀함의 엄청난 장을 만들어낸다. 만약 이 선험적 유형학이 없다면 자아 또는 우리, 의식, 의식의 대상성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영혼의 존재 일반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상학적 심리학은 단순히 심리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의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시도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 눈앞에 있는 주사위는 물체지각이라는 심리적 체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집니다. 주사위가 무엇인지 기술하는 작업은 주사위에 대한 물체지각을 기술하는 작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사위에 대한 물체지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주사위 자체를 기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체험에 대한 기술이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기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상학은 심리학을 넘어서 인식론으로 이행합니다. 대상에 대한 경험작용, 사유, 느낌, 의욕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정초하고자 하는 시도로 확장됩니다. 즉, 대상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종의 심리적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상학적 환원과 형상적 환원을 통해 심리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는 방법은 의식에 가장 확실하게 주어지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역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심리적 체험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 형식을 기술하고자 하는 작업은 모호한 인식에서 확고한 진리를 기술하고자 하는 작업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상학적 심리학은 초월론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 칸트의 철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초월론적 문제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칸트 이후의 철학에서 초월론적이라는 용어는 인식의 정당성에 대한 탐구에 적용되는 수어입니다. 가령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한 모든 지식이 완전히 거짓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기는 하는가? 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세 문제는 모두 우리가 세계에 대해 일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칸트가 제시한 초월 철학이란 정당한 인식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된 철학의 과제가 초월론적 문제입니다.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심리적 체험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심리학적 문제를 넘어서서 초월론적 문제로까지 뻗어나가는 확장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 이 현상학적 심리학은 이것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면 존재와 의식에 대한 상관관계의 탐구 전체를 처음부터 원리적 일반성에서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초월론적 해명의 터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심리학은 경험적이거나 형상적인 자신의 모든 분과에서 실증과학이며 단적으로 현존하는 세계가 주제적 토대인 자연적 태도 속에서 수행된 학문이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심리학이 탐구하려는 것들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들과
영혼의 공동체들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이란 현상학적 심리학을 바탕으로 초월론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현상학적 심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현상학적 심리학은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초월론적 현상학은 심리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작업을 통해 인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초월론적 환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방법에서 생겨납니다. 초월론적 환원은 판단 중지와 기술을 바탕으로 자아를 세계의 근거로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즉, 다른 모든 현상처럼 자아 역시 일관된 판단 중지와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일종의 심리적 체험으로 환원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원을 통해 우리는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성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계에 존재한다고 상정한 수많은 대상은 자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으로 새롭게 조명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란 언제나 자아 혹은 의식의 주관성이라는 근거 위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아는 초월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명되어야 하는 인식의 조건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자아를 심리적 체험으로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세계가 언제나 자아에 주어지고 있는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곧 초월론적 자아는 언제나 태도를 단순히 변경함으로써 심리학적 자기 경험으로 변화될 수 있는 초월론적 자기 경험의 장이다. 이렇게 이행함 속에 자아의 동일성은 필연적으로 수립된다. 즉, 그러한 이행함에 대한 초월론적 반성을 통해 심리학적 객관화는 초월론적 자아의 자기 객관화로서 명백해지며, 그래서 초월론적 자아는 자연적 태도의 모든 계기에서 어떤 통각을 부여했던 것으로 발견된다. 초월론적 문제는 자아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답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자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작업은 인식이 자아에게 어떻게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입니다. 자아가 직관하고 있는 본질 형식이야말로 필증적 명증성을 지닌 진리이자 의심할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체험을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심리학과 인식의 정당성을 정초하고자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서로 별개의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학문은 현상학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심리학이 기술하는 본질 형식은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인식의 조건이고,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인식의 조건은 현상학적 심리학이 기술하는 본질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학문 사이의 관계는 후설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암스테르담 강연에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상학은 계속 발전되면서 주목할 만한 이중적 의미로 제시된다. 즉, 한편으로는 심리학 일반에 대해 철저한 근본 학문으로 이바지해야만 하는 심리학적 현상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측면에서 철학의 연관 속에서 철학적 원천 학문의 기능인 제1철학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제시된다. 이제 현상학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해명하는 보편적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체험에 대한 기술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기술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심리적 체험에 내재된 본질 형식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내재된 본질 형식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후설의 제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현상학을 바탕으로 존재론을 전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실증성 속에 있는 단지 겉모습의 보편적 존재론에 대입해서 철저하게 수행된 현상학은 참된 보편적 존재론이다. 바로 이 존재론을 통해 단지 겉모습의 보편적 존재론의 독단적 일면성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극복되고 있으며, 어쨌든 현상학은 겉모습의 보편적 존재론의 정당한 내용들을 지향적 구성 속에서 근원적으로 정초된 것으로서 그 자체 속에 포함함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현상학은 각각의 학문 영역을 정초하는 영역적 존재론이라고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해명하는 작업은
당연히 실증과학이 다루고자 하는 각각의 대상 역시 해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실증과학을 정초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 개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선험적 학문들, 즉 초론적 소박함 속에 형성된 학문들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현상학적 정초만이 그러한 학문들을 방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되는 진정한 학문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학문들은 실증적 학문이기를 곧바로 중단하고 보편적인 형상적 존재론으로서 현상학에 독자적이지 않은 분야들이 된다. 따라서 현상학은 각각의 학문 영역을 정초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해명하는 보편적 학문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철학이 오랜 세월 동안 염원해온 보편적 학문을 향한 이념은 현상학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더불어 철저한 자기정당화에 근거한 보편적 학문으로서 철학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개념이 복원된다. 방금 언급한 확장된 의미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철저히 수행된 현상학은 모든 진정한 인식을 포괄하는 철학과 일치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상학이 의식작용과 의식대상 사이의 간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학문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상학은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체험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기술합니다. 현상학은 인식의 조건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본질 형식을 해명합니다. 현상학은 의식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객관성을 탐구합니다. 따라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와 같은 구분은 더 이상 유의미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식 작용에 집중하는 작업은 의식 대상에 집중하는 작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의식 작용과 의식 대상이 언제나 지향적 관계를 바탕으로 동시에 성립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현상학이 강조하는 대전제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제7절에서 제시한 현상학 개념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이 보편적 존재론을 함의한다는 주장이 존재와 시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얼핏 보기에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매우 다른 기획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학이 심리적 체험에 대한 기술을 통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기술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론이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